엄마인 척 하세요. 어둠 속에서 낯선 청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재벌 그룹의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권력자. 그런 그녀가 허름한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청년은 재개발 현장 막노동꾼이었어요. 정과자였습니다. 그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런데 왜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왜 밤마다 그 허름한 밥차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어느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권력자. 그런 그녀가 허름한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어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는 어느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남동 언덕 위 400평짜리 저택에 불이 켜졌습니다. 윤서진은 혼자 눈을 떴어요. 침대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넓은 집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내려왔어요. 가사도우미가 출근하기 전 이 시간만큼은 집이 온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냉장고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손때 묻은 사진도, 유치한 그림도, 아이가 남긴 흔적도. 그 문은 25년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또 이 시간이네. 잠이 오지 않는 새벽. 혼자 물을 마시는 습관. 그건 25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 수행비서가 도착하고 운전기사가 현관 앞에 차를 댔습니다. 서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58살, YS그룹의 회장,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 재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 물을 마신다는 것을, 텅 빈 냉장고 문 앞에서 멈춰 선다는 것을. 차가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재개발 지역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반쯤 무너진 건물들, 철조망, 먼지 날리는 공터. 그 사이로 허름한 밥차 한 대가 보였어요. 노란 천막 아래 중년 남자가 국자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줄선 인부들에게 국밥을 퍼주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서진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밥차 앞에 선 사람들, 거친 손, 먼지 묻은 작업복, 지친 얼굴.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가슴을 눌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는 금세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밥차는 백미로 속으로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본사 회장실. 서진의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읊었어요. 오늘 회의가 5개, 결제가 27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펜이 멈췄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누렇게 바른 종이. 25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 서진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서류에 펜을 댔어요.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점심시간. 임원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진은 사양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회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반짝이는 유리창.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진의 손이 책상 위 액자를 만졌습니다. 작은 은색 액자. 사진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왜 빈 액자를 두냐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얼굴을, 25년 전에 사라진 작은 얼굴을. 서진은 오래도록 그 빈 공간을 응시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으니까요.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서진은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가사도우미는 퇴근했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서진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25년째 그랬습니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돌리지 않았어요. 이 방에는 25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그때 그 시간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엄마는 여기 있어.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집. 서진은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모든 것을 가진 여자.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무언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서진 자신만 빼고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 까르르 웃던 소리,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25년 전 어느 날 그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녀는 왜 그 방을 열지 못했을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고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회의와 결제와 전화 통화로 하루가 빽빽하게 채워졌죠. 그러나 그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채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였어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누군가 직접 놓고 간 것 같았어요. 서진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개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반쯤 무너진 건물,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컨테이너촌, 먼지 속에서 일하는 인부들. 서진의 눈이 천천히 사진을 훑었어요. 그중 한 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허름한 밥차 앞에 줄 선 사람들. 그 사이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어요. 옆모습만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습니다. 봉투 안에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주소 하나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경찰에 넘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무시하시거나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한 장씩 다시 넘겼습니다. 비서실장이 덧붙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실 일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차 앞에 선 청년의 사진, 옆모습만 보이는 그 얼굴. 왜 자꾸 이 사진에서 눈이 멈추는 걸까요? 서진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내려가도 돼요. 비서실장이 나가자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재개발 현장, YS그룹 계열사가 맡은 사업이었습니다. 서진은 세부 사항까지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이름이 걸린 사업인 건 맞았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서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닫아두었던 그 서랍. 누렇게 바랜 봉투가 그 안에 있었어요. 손끝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것.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아무도 듣지 않는 말. 그러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진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운전기사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할게요. 운전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소형차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었어요. 10년 넘게 움직이지 않았던 차.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타던 차였습니다. 서진은 차 키를 꺼내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버벅거리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재벌 회장 윤서진이 아니라 그냥 중년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밤 9시 차가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어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재개발 지역 한복판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점점 드물어졌어요. 도로 상태도 나빠졌습니다.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은 사라지고 반쯤 무너진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철조망, 공사장 조명, 먼지. 서진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직접 가려고 하는 걸까? 경찰에 넘기면 될 일을. 왜 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 재개발 현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철조망 너머로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 인부 몇 명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진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발밑에 깨진 벽돌 조각이 밟혔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 속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이 근처였습니다. 골목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인기척도 사라졌어요.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 셋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쇠파이프 같은 것.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 끝은 막혀 있었어요.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이 밤에 여기 웬 아줌마야?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돈도, 지위도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남자들이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서진의 등이 차가운 담벼락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서진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목이 잡혔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빨리 누군가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옆 골목에서 나타난 청년이었어요. 청년은 서진을 자기 등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섰어요. 어깨가 넓었습니다. 자세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치매가 있어서 밤마다 돌아다니세요. 지금 집에 모셔가는 중이에요. 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이 청년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이 아줌마가?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서진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청년의 손이 등 뒤로 뻗어왔어요. 서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없이 맞춰달라는 신호였어요.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청년의 등 뒤에 몸을 숨겼어요. 남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진짜야? 글쎄, 저 아줌마 옷이 좀 비싸 보이는데. 치매면 집 나와서 아무데나 가기도 하잖아. 청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남자들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형님들,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체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깨 너비, 팔뚝 굵기. 싸워본 사람의 몸이었어요. 긴장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빵빵. 모두의 시선이 골목 입구로 향했습니다. 노란 천막을 단 밥차가 멈춰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도연아.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도연. 청년의 이름이었어요. 남자들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뛰세요. 두 사람이 달렸어요. 골목 반대편으로 좁은 담벼락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렸지만 남자들은 쫓아오지 않았어요. 밥차 때문이었는지 귀찮아서였는지 어쨌든 두 사람은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도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컨테이너들이 늘어선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조명 아래 녹슨 철판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뒤를 살폈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도연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거칠어진 손, 먼지 묻은 작업복. 그러나 눈빛이 단단했어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말을 잃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으세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 밤에 여기 왔는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그냥 돌아섰어요. 걸어가려 했습니다. 서진이 그의 등을 바라봤어요. 걸음이 조금 절뚝거렸습니다. 오른쪽 다리 다친 것 같았어요. 저기요. 서진이 불렀습니다. 도연이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연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진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때 밥차가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노란 천막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운전석에서 아까 그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야, 도연아. 괜찮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년 남자가 서진을 봤습니다. 위아래를 훑었어요.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도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골목에서 당할 뻔하셨길래. 중년 남자가 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한참을 뜯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휴, 여긴 밤에 오면 안 되는 동네야. 위험해.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중년 남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됐어. 일단 국밥이나 한 그릇 해요. 이 시간에 여기서 얼쩡거리다간 또 봉변당해. 문칠복. 밥차 기사였어요. 50대 중반.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빛에 악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어요.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밥차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칠복이 국밥을 퍼서 일회용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서진 앞에 하나, 도연 앞에 하나. 도연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배가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어요.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칠복이 서진을 봤습니다. 안 드시게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먹을게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진했어요. 소고기 국밥이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어떤 국밥보다 맛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말이 없었어요. 칠복만 혼잣말처럼 툴툴거렸습니다. 이 동네가 원래 이랬냐고. 사람 살던 데였는데 재개발 들어오고 다 쫓겨났지. 남은 건 인부들이랑 떠돌이뿐이야. 서진의 손이 멈췄어요. 재개발, YS그룹 계열사 사업, 자기 이름이 걸린 곳.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도연이 그릇을 정리했어요. 칠복의 밥차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돕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청년은 누구일까? 왜 자기를 구해줬을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진의 시선이 도연의 오른쪽 다리에 멈췄어요. 절뚝거리던 걸음. 오래된 부상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아렸어요. 도연이 컨테이너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잠자리였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컨테이너를 바라봤어요. 녹슨 철판, 작은 창문 하나.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잠드는 거였습니다. 칠복이 다가왔어요. 집에 갈 수 있겠어요?
택시 불러드릴까?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칠복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의 눈빛, 단단하면서도 슬픈 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작은 얼굴에서 서진은 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까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았어요. 택시를 부를 수 있었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문칠복이 밥차 정리를 끝내고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가시게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금만 더요. 칠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접이식 의자를 하나 더 펴서 옆에 앉았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데서 뭘 더 보겠다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컨테이너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판 박스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칠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어요. 집 잃은 사람, 가족 잃은 사람, 꿈 잃은 사람. 근데 다들 악착같이 살아요. 내일 일하려고. 서진의 시선이 도연의 컨테이너에 멈췄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어요. 저 청년은요. 도연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에요? 칠복이 서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어요. 왜요? 관심 있어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절 구해줬으니까. 칠복이 한참을 뜯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착한 애예요. 말이 없어서 속을 모르겠는데 일은 잘하고 싸움 말리는 것도 잘하고. 근데 혼자예요. 가족이 없어. 서진의 손이 움찔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응. 보육원 출신이래요. 어릴 때 발견됐다는데 그 전 기억은 없대.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 출신, 어릴 때 발견됐다. 기억이 없다. 왜 그 말이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걸까요? 칠복이 계속했어요. 다리도 어릴 때 다쳤대요.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몰라. 본인도 기억 못한다더라고. 그래서 태권도 선수 못 됐어. 국가대표 후보까지 갔었는데.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권도 선수요? 응. 재능이 엄청났대. 근데 다리 때문에 포기했지. 그 뒤로는 이것저것 하면서 살았나 봐. 여기 온 지는 1년쯤 됐어. 서진은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육원 출신, 어릴 때 다친 다리, 기억이 없는 과거. 그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일어섰어요. 나는 이제 자야겠어요. 내일 새벽에 또 나가야 해서. 택시 부를 거면 부르고 여기서 잘 거면 저쪽 빈 컨테이너 써요. 문은 안 잠그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칠복이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어요. 근데 아줌마, 뭔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뭔가 찾는 사람 같아. 서진이 움찔했어요. 칠복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흔들고 자기 밥차로 돌아갔어요.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컨테이너를 바라봤어요.
녹슨 철판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어요. 25년 전 5살이었던 아이. 지금 살아있다면 30살. 도연이 30살이라고 했죠. 보육원 출신. 어릴 때 발견됐다. 기억이 없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안 된다고.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고. 25년 동안 수없이 찾았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했고 경찰에도 신고했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서진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청년의 눈빛이 자꾸 아른거리는 걸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진은 결국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빈 컨테이너 안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인부들이 움직이는 소리, 밥차에서 국밥 끓이는 소리. 서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어젯밤의 어둠은 사라지고 먼지 날리는 공터가 드러났습니다. 밥차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인부들이 국밥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사이에 도연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국밥 그릇을 들고 서서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서진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됐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도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광대뼈의 각도, 눈썹의 모양, 턱선의 윤곽.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닮았어요. 누구와 닮은 건지는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닮았습니다. 25년 전에 사라진 그 작은 얼굴과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된다고. 확신하면 안 된다고. 또 실망하면 견딜 수 없다고. 그러나 몸이 움직였어요. 서진은 걸어갔습니다. 밥차 쪽으로, 도연이 있는 곳으로. 칠복이 서진을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연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가까이에서, 제대로.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계셨던 분이네요. 집에 안 가셨어요? 서진이 겨우 대답했어요. 네, 못 갔어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칠복에게 돌려줬어요. 일 가야 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그림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칠복이 옆에서 물었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 청년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령 또 실망하더라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겠다고. 서진의 25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진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줘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진이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도현.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는 철거 노동자예요. 나이는 30살쯤. 그것밖에 몰라요. 비서실장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 이틀 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어요. 회의에 들어가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서 있던 그 모습, 절뚝거리며 걸어가던 뒷모습, 단단하면서도 슬픈 눈빛.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것. 손끝으로 만졌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열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찾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현, 주민등록상, 나이 30살, 본적 불명, 보육원 출신.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5살 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됨. 신원 미상, 기억상실, 서울시 소재 보육원에 맡겨짐.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5살, 25년 전, 기억상실.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가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 전 폭행과 재물손괴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전과 기록이 나왔어요. 8년 전 재개발 현장에서 난투 발생, 용역업체 직원 2명 부상, 가해자 강도현, 집행유예 2년. 서진의 눈이 그 글자들을 훑었어요. 폭행, 가해자, 전가자.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전에는 태권도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후보까지 갔다가 어느 시점에 기록이 끊겼더라고요. 아마 다리 부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이 사람이 왜 필요하신 겁니까? 혹시 무슨 일에 연루된 건가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8년 전 그 사건 좀 이상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연이 먼저 폭행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바꿨습니다. 근데 결국 도연만 처벌받았어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술이 번복됐는데 왜 처벌을 받은 거죠? 비서실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썼겠죠. 그쪽이 힘이 더 셌던 거예요. 용역업체가 어디 소속이었는지 아십니까? 서진이 비서실장을 바라봤어요. YS그룹 계열사입니다. 저희 쪽이에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서진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YS그룹 계열사, 자기 이름이 걸린 회사, 그 회사의 용역이 도연을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서진은 8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 회의, 결제, 해외 출장,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이에 한 청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
그 청년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면 자기 회사가 자기 아들을 망친 거였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더 알아봐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진실을 알면 감당할 수 있을까? 진실을 모른 채 살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저택 2층 작은 방 앞에 섰어요. 25년간 열지 않았던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작은 방 안에 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색바랜 이불, 먼지 쌓인 장난감들, 벽에 붙은 낡은 그림. 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베개를 들어 올렸어요. 25년 된 먼지가 날렸습니다. 서진은 베개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5살이었던 아이, 엄마를 부르던 작은 목소리, 도연아? 서진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내가 맞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먼지만 떠다녔어요. 서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개를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점심시간이 막 지난 공터, 문칠복의 밥차가 보였어요. 칠복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칠복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또 왔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또 왔어요. 칠복이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네. 여긴 구경 올 때가 아닌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연 씨는요? 어디 있어요? 칠복이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철거 현장 쪽이었습니다. 저기서 일해요. 점심 먹고 바로 들어갔어. 서진이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반쯤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조망 너머에서 서진이 멈췄습니다. 현장 안쪽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를 나르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작업복, 먼지 묻은 얼굴. 서진은 그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어요. 묵묵히 일하는 그 뒷모습을. 오후 3시쯤 휴식 시간이 됐어요. 인부들이 그늘로 모여들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연도 그 틈에 앉았어요. 서진은 철조망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오른쪽 바짓단을 걷어 올렸어요.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의 오른쪽 종아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길게 이어진 흰 자국,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깊었던 것 같았어요. 도연이 그 위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무심하게, 습관처럼 오래 해온 행동 같았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그 흉터, 그 위치, 그 모양. 25년 전 서진은 똑같은 흉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25년 전 여름 5살이었던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크게 찢어졌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음 바늘을 꿰맸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평생 흉터가 남을 거라고. 서진은 그 흉터를 매일 봤어요. 아이를 씻길 때, 잠을 재울 때,
작은 다리에 남은 긴 흰 선. 그리고 한 달 뒤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다리에서, 그 흉터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칠복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칠복이 서진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도연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아, 저 흉터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칠복이 말했어요. 도연이 저 다리 때문에 선수 못했잖아요. 어릴 때 다쳤대요.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겠어. 본인도 기억을 못하더라고. 꽤 큰 사고였던 모양이에요. 서진의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기억을 못해요? 응. 5살 전의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부모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그냥 어느 날 혼자 휴게소에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칠복이 당황했습니다. 왜 울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은 돌아섰어요. 빠르게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칠복이 뒤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탄 서진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 마음 바늘, 오른쪽 종아리,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육원 출신, 5살의 발견, 기억상실, 그리고 그 흉터까지.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5년을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맞는 거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 안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 열었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열었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5살 아이의 사진, 웃고 있는 얼굴, 작은 손,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붙은 큰 반창고, 사고 후 찍은 사진이었어요. 흉터가 아물기 전 서진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DNA 검사를 해야 할까? 도연에게 말해야 할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아는 채 잠들었어요. 25년 만에 아이 방에서 그녀의 눈물은 밤새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개발 현장을 자주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3~4번. 점심시간이면 밥차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알려졌어요. 인부들도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문칠복은 아예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뒀어요. 밥차 옆 접이식 의자 하나. 그러나 도연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경계했어요. 왜 자꾸 오는지, 뭘 원하는지.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문칠복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 여자 뭔지 알아요? 칠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아.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다고요? 저렇게 비싼 옷 입고 여기 와서 얼쩡거리는 게요? 칠복이 도연을 봤습니다. 왜? 뭐가 불편해?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질이 거칠었어요. 도연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돈이든 정보든 이용 가치든. 그래서 방벽을 세웠습니다. 서진이 다가오면 피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먼저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그 방벽을 느꼈어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켜봤어요. 멀리서, 조용히. 한편, 서진은 회사에서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을 불렀어요. 8년 전 재개발 현장 사건을 조사해줘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8년 전이요? 어떤 사건 말씀이신가요? 서진이 서류를 건넸어요. 도연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에요. 누가 개입했는지, 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는지 전부 다 알아봐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묘해졌어요. 회장님, 이건 저희 계열사 관련 건인데요. 파헤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복잡해지면 안 돼요? 법무팀장이 움찔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보고해줘요. 빠짐없이. 법무팀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사라진 아이, 8년 전 정과자가 된 청년. 두 개의 시간이 머릿속에서 엇갈렸습니다. 만약 정말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 회사가 자기 아들을 망친 거였어요. 서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무렵 YS그룹 본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이상하다고, 재개발 현장에 자주 간다고, 허름한 밥차 앞에 앉아 있다고, 이사회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약점을 잡으려는 자들이었어요. 부회장 한명수, 서진의 오랜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사설조사 업체에 의뢰했어요. 회장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 뭐든 잡아와. 며칠 뒤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밥차 앞에 앉아 있는 사진, 도연과 이야기하는 사진, 도연의 컨테이너 앞에 서 있는 사진, 한명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거 뭐야? 회장님이 노동자 남자랑 만나?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 남자 정과자입니다. 폭행죄요. 한명수가 웃었어요. 정과자? 아주 좋아. 이거면 돼. 그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진. 드디어 꼬리가 잡혔네. 도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것을. 다만 불길한 예감이 있었어요. 요즘 자꾸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이 칠복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이상해요. 누가 저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칠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뭐, 누가? 몰라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칠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려면 눈에 띄면 안 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멀리 있었습니다. 서진이 앉았던 빈 의자를 보고 있었어요. 왜 저 여자는 자꾸 오는 걸까? 뭘 보는 걸까? 뭘 원하는 걸까? 의심과 궁금함이 뒤섞였습니다. 칠복이 도연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아, 설마 너 저 아줌마 신경 쓰여?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말끝을 흐렸습니다. 칠복이 피식 웃었어요. 신경 쓰이는 거 맞네.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컨테이너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서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택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계한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주변을 맴도는 여자. 수상하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가가면 도망가고, 멀리 있으면 알 수가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병원에 연락해줘요. 친자 확인 검사 상담. 보내고 나서 한참을 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진실이. 그러나 더 두려운 건 모르는 채 사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차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30대 초반, 간호사 출신의 늦깎이 의대생이었어요. 그녀는 도연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도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딱딱하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야, 언제 왔어? 방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서진은 그 장면을 멀찍이 서서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웃고 있었어요. 서진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들었어요. 문칠복이 서진 옆으로 왔습니다. 저 여자요? 유나라고 해요. 도연이 보호자 같은 애예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보호자요?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가 보육원 나온 뒤로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대요. 보육원 봉사활동 때 처음 만났다더라고. 그때 유나가 고등학생이었고 도연이가 16살이었대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오래됐네요. 응, 14년이나 됐지. 유나가 간호사 하면서도 시간 내서 찾아왔어요. 지금은 의대 다니느라 바쁜데도 가끔 와요. 서진은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과 유나,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편안해 보였어요. 서진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유나가 서진을 발견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서진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유나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비싼 옷, 값진 시계, 고급스러운 분위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혹시 도연 오빠한테 무슨 용건 있으세요? 서진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망설임이 오해를 키웠습니다. 유나가 한 발 다가섰어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도연 오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쩡거린다고 들었거든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저는 그냥. 유나가 말을 끊었어요. 그냥 뭐요? 그냥 재미로 여기 오세요? 구경하러? 아니면 뭔가 얻으려고? 서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유나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다가오지 마세요.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유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차갑게. 돈 냄새 나는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다 목적이 있더라고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냄새 나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서진에게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목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어요. 유나가 그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어요. 유나야, 왜 그래? 무슨 말 했어? 유나가 도연을 봤습니다. 오빠, 저 여자 조심해. 요즘 자꾸 여기 온다며? 뭔가 수상해. 도연이 서진이 사라진 쪽을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다가와. 이용하려고. 8년 전처럼 당하면 안 돼.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8년 전, 그 일을 유나도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전과자가 됐을 때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조심할게.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진이 사라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돈 냄새 나는 사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유나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건 맞았습니다. 도연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말하면 도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5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청년.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는 말. 차 안에서 혼자 흘린 눈물. 서진은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유나와 도연은 컨테이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공사장 조명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나 오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보육원에 봉사활동 왔을 때잖아. 유나가 웃었어요. 맞아. 오빠 그때 다리 절면서 걸어왔잖아. 근데 눈빛이 무섭게 강했어. 나 그때 좀 무서웠거든. 도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무서웠어? 그래서 왜 자꾸 말 걸었는데?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몰라. 그냥 혼자인 것 같아서. 나도 그랬거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으니까. 도연이 유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 그때도 지금도.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나도 오빠한테 많이 받았어. 오빠 아니었으면 의대 생각도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그 여자, 진짜 조심해.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질문이 있었어요. 왜 저 여자는 자꾸 오는 걸까?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나를 보는 걸까? 그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회장실에서 혼자 봉투를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8년 전 재개발 현장 사건. 그 진상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사건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재개발 용역 업체가 철거민들을 폭행했어요.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물건을 부쉈습니다.
그때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철거민을 지키려고 용역 2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번복됐어요. 처음에는 용역들이 먼저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정당방위였다고. 그런데 일주일 뒤 진술이 바뀌었어요. 도연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도연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왜 바뀌었을까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합의금 내역이 나왔어요. 피해자들에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각각 5천만 원씩. 출처는 YS그룹 계열사.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도 로비가 있었어요. 증거 조작, 사건 축소, 도연만 처벌받도록 모든 걸 덮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계열사 대표 한명수, 지금의 부회장이었어요. 서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그녀가 세운 제국. 그러나 그 아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회사가 자기 이름이 걸린 곳에서 한 청년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어요. 8년 전, 그때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 해외 출장, 신규 사업, 주주총회 준비,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만약 도연이 정말 자기 아들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복수해야 할까요? 한명수를 끌어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조명이 불충분했습니다. 안전 장비도 허술해 보였어요. 서진이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보였어요. 철골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었어요. 발판이 흔들거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왜 저렇게 위험하게 일하는 걸까? 왜 저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만약 자기가 제대로 찾았다면, 25년 전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도연은 저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서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철조망에 기대어 간신히 섰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칠복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왔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칠복이 서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칠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저렇게 위험하게 일하냐고요? 야간 수당 때문이에요. 낮보다 돈을 더 주거든. 도연이는 돈이 필요하니까 위험해도 해요.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칠복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요. 안 말해줘서.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론가 돈을 보내더라고. 보육원인지 누군가를 돕는 건지.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8년 전 정가자가 된 뒤로도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어요. 서진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철골 위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네요.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애예요. 말이 없어서 오해받지만 속은 따뜻해요. 서진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야간 작업이 끝났어요. 도연이 철골에서 내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지친 얼굴. 서진은 멀리서 그를 바라봤어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컨테이너로 들어갔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복수인가? 정의인가? 보호인가? 아직 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임시 이사회 소집해줘요. 안건은 내가 직접 올릴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진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이사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재개발 사업 관련 내부 감사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한명수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전에 제가 먼저 안건 하나 올려도 될까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안건이죠? 한명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어요. 서진이 밥차 앞에 앉아 있는 사진, 도연과 이야기하는 사진, 컨테이너촌을 배회하는 사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명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요즘 재개발 현장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명수가 계속했어요. 강도현, 30살, 정과자입니다. 폭행죄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에요. 회장님이 이런 사람과 어울리시면 그룹 이미지에 문제가 됩니다. 서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부회장님, 그 사건의 진상을 알고 계시죠? 한명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웃음을 되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그룹을 걱정하는 겁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건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죠. 서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명수의 웃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명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진이 돌아봤어요. 무슨 문제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어요. YS그룹 회장, 정과자와 미래 재벌 회장의 은밀한 만남, 그 남자는 누구?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아까 본 사진들이었습니다. 한명수가 언론에 흘린 거였어요. 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벌써 나갔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전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입니다. 서진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 그의 얼굴이 기사에 나왔어요. 정과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손가락질 받게 될까? 자기 때문에. 그 시각, 재개발 현장에서도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웅성거렸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이거 도연이 아니야? 정과자래. 재벌 회장이랑 만났대. 뭐야, 무슨 사이야? 도연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했어요. 문칠복이 달려왔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칠복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가자, 미래, 추측성 기사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칠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라. 누가 흘렸는지. 근데 상황이 안 좋아. 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인부들이 자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가자가 재벌 꼬셨대. 돈 노리는 거 아니야? 저런 놈이랑 같이 일했다니.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인지 수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다가왔어요. 강도현,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도연이 소장을 받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장이 눈을 피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문제 있는 인부는 내보내래. 미안하다. 도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여자를 구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칠복이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도연아, 일단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야간 작업 있어요. 돈 받아야 해요. 칠복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너 잘리는 거라고. 도연이 칠복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달치 보육원 후원금 아직 안 보냈어요. 오늘 야간 수당 받으면 보내려고 했는데 칠복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도연은 남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현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야간 작업은 할게요. 그거라도 해야죠. 칠복이 뒤에서 불렀어요. 도연아, 위험해. 그러나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골 구조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졌어요. 칠복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철골 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발판, 흔들리는 구조물,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도연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 빗물에 젖은 철골 사이로 어둠 속으로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비명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사람이 떨어졌다. 인부들이 달려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흘렀어요. 문칠복이 뛰어왔습니다. 도연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도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칠복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재개발 현장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새벽 2시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문칠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밥차 아저씨예요. 도연이가 다쳤어요. 서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다쳤다고요?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응급실. 머리를 다쳤대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칠복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자마자 뛰쳐나갔어요. 운전기사도 없이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안 돼. 안 돼. 제발.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반복해서
기도처럼 병원 응급실 서진이 뛰어들어왔어요. 문칠복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옷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달려갔어요. 도연 씨는요? 어떻게 됐어요? 칠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에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대요. 의사가 장담 못한대요. 서진의 무릎이 꺾였어요. 벽에 기대어 간신히 섰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서윤아였습니다. 유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유나가 서진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유나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기사도 해고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서진은 피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 유나를 말렸어요. 유나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3사람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엄마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등이 젖었습니다. 유나가 서진을 봤어요.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뭘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러나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3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있었는데 지혈은 됐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뇌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깨어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아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서진의 몸이 흔들렸어요. 칠복이 부축했습니다. 유나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아들이 25년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서진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떨렸습니다. 복도에 아침 해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빛이 아무것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3사람의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않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진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은 비서실장에게 맡겼습니다. 이사회가 웅성거린다는 보고도 들었어요. 한명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 밤, 서윤아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2사람은 말없이 병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도연 오빠랑 무슨 사이예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유나가 계속했어요. 처음엔 당신이 믿기만 했어요. 돈으로 사람 이용하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나가 서진을 봤습니다. 이틀 동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눈빛이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도연 오빠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대체 뭔데요? 서진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서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병원 행정실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서진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손가락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7%. 모자 관계 확정. 서진의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 정말로 내 아들이었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그렇게 찾아 헤맸던 내 아들. 서진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유나와 칠복이 달려왔어요. 서진이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이에요. 유나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종이를 보여줬어요. 도연이가 내 아들이에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칠복이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어요. 울면서 5살 때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25년 동안 찾았어요. 포기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유나가 뒷걸음질 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흉터는요? 오빠 다리 흉터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라지기 한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마음 바늘을 꿰맸어요. 그 흉터, 내가 매일 봤던 거예요. 유나가 벽에 기대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자꾸 온 거였구나. 서진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유나가 본능적으로 부축했어요. 서진이 유나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또 실망할까봐 무서웠어요.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깨어났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서진이 침대 옆으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연의 눈이 서진을 향했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만이었어요. 아들의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서진은 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이마를 손등에 대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 병실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칠복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밖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25년의 어둠이 끝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직 도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호전됐어요.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걸을 수는 없었지만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서진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도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는 서진과 도연 둘뿐이었어요. 유나는 학교에 갔고 칠복은 밥 차일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도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구해줬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거잖아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만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계속했어요. 유나 누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서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연이 서진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죠? 아니면 뭔가 착각하신 거죠?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도연 앞에 내밀었어요. 착각이 아니에요. 도연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글자를 훑었어요. 친자 확률 99.97%. 모자 관계 확정.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서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25년 전이에요. 내가 5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서진이 계속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괴인지 사고인지 아무것도 몰랐어. 경찰도 찾지 못했어. 25년 동안 찾았어. 포기한 적 없었어.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매일 찾았어. 매일 기다렸어.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계속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아무도 찾으러 안 왔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부모가 저를 버렸구나. 필요 없어서 버렸구나.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도연이 서진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서진이 멈칫했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울지 않아도 돼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어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돼. 받아들이지 못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25년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릴 수 있어. 도연이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서윤아가 병실에 왔습니다. 서진은 자리를 비켜줬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윤아가 도연 옆에 앉았어요. 오빠, 괜찮아?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해. 25년 동안 원망했거든. 나를 버린 부모를. 근데 막상 진실을 알고 나니까 윤아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이 계속했어요. 버린 게 아니래. 찾고 있었대. 25년 동안.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어? 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갑자기 알게 됐으니까. 시간이 필요해. 도연이 윤아를 봤어요.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윤아가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빠한테 가족이 생겨서 좋아. 진짜 가족이.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족.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가져본 적 없는 것. 복도에서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문칠복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칠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가 뭐래요?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당연하죠. 25년이잖아요. 칠복이 서진의 어깨를 툭 쳤어요. 잘 될 거예요. 도연이 착한 애니까. 서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알아요. 내 아들이니까. 처음으로 서진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내 아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퇴원했어요.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 상처도 아물었어요. 서진은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오늘은 YS그룹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대회의장에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명수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을 끌어내릴 안건. 회장 불신이만이었어요. 한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야, 윤서진. 서진이 단상에 올랐어요.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25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한명수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예상 밖의 전개였습니다. 서진이 손짓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8년 전 재개발 현장 CCTV였어요. 용역들이 철거민을 폭행하는 장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걸 막아서는 청년, 도연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철거민을 보호하려다 용역들과 싸웠습니다. 정당방위였어요. 그런데 정가자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스크린에 서류가 떴어요. 합의금 내역, 피해자 진술 번복 기록, 검찰 로비 증거. 한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이 한명수를 바라봤어요.
부회장님, 8년 전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증거 조작, 진술 매수, 사건 은폐. 전부 당신 짓이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명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짓이야? 근거 없는 모함이야. 서진이 웃었어요. 차갑게. 근거 없다고요? 여기 전부 다 있어요. 당신 결제 서류, 입금 내역, 증인 확보까지. 부정하시겠어요? 한명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진이 한 발 다가섰어요. 당신이 망친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한명수가 서진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또렷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내 아들이에요.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당신 회사 용역 때문에 정가자가 됐고 꿈을 잃었고 컨테이너에서 살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이제 대가를 치러야지. 한명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오늘 안건은 부회장 한명수의 해임과 비리 수사 의뢰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명수가 주저앉았어요. 끝이었습니다. 회의장 밖 도연이 서 있었어요. 휠체어에서 막 일어난 참이었습니다. 유나와 칠복이 옆에 있었어요. 서진이 나왔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진이 다가갔어요. 도연 앞에 섰습니다. 다 봤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봤어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8년 전에 몰랐어. 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미안해요. 오래 원망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니었네요. 서진이 도연을 안았어요. 처음으로 25년 만에 도연의 몸이 뻣뻣했어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어내지 않았어요. 서진이 속삭였어요. 이제야 내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본다. 25년 만에. 도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았어요. 칠복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회의장 앞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 한 번의 포옹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됐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현장. 그곳은 이제 공원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철거민들에게 새 집이 주어졌습니다. YS그룹이 보상한 거였어요. 서진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컨테이너촌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밥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노란 천막 아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칠복이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오늘 손님이 많네. 칠복이 웃으며 말했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들, 서진, 도현, 유나, 그리고 칠복까지 네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서진은 달라져 있었어요. 검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도연도 달라졌습니다. 절뚝거리던 걸음이 나아졌어요.
재활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눈빛에서 경계심이 사라졌어요. 칠복이 국밥을 퍼서 나눠줬어요. 소고기 국밥.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서진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역시 맛있네요. 칠복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하죠. 30년 경력인데. 유나가 웃었어요. 아저씨, 이제 장사 더 잘 되겠다. 회장님이 단골이시니까. 서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도연이 엄마예요. 도연이 움찔했습니다. 숟가락이 멈췄어요. 서진이 도연을 봤어요.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상해?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서진이 웃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국밥을 다 먹고 칠복이 설거지를 했어요. 유나가 도왔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밥차 옆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이 될 땅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응? 도연이 말을 망설였어요. 한참을 뜸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8년 전 일도, 병원비도, 재활치료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갚을 필요 없어. 엄마가 아들한테 해주는 건 빚이 아니야.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 그 단어가 아직 낯설었습니다. 25년 동안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서진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볼까? 점심은 집에서 먹자. 집. 서진의 저택이었어요. 도연은 아직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적응 중이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저기요. 서진이 돌아봤어요. 응?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서진이 멈췄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같이 가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이 한마디를. 서진이 도연을 안았어요. 꽉.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래.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가자. 도연도 서진을 안았어요. 이번에는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칠복이 멀리서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것 봐. 잘 됐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네. 정말 잘 됐어요. 두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밥차에서 국밥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칠복의 콧노래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어요.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웠어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하나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25년의 기다림이 끝났다고. 도연도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함께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서진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